이 책에서 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의 지혜, 다시 말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런 삶의 기술을 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행복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실천적 철학 말이다. 그러나 이 행복론이 정당화되기 위해선 전제 하나가 필요하다. 그건 바로 삶이라는 것이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다. 우리가 죽음을 그저 두려워서가 아니라 삶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싶어 하는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끝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이것이 행복론이 성립하는 출발점이다. 하지만 내 철학 전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삶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나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삶에 대해 형이상학적으로 비관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즉, 본질적으로 이 세계는 고통과 결핍의 무대이며 우리가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내 철학의 더 깊은 이론적 전제들을 내려놓고 일반적인 통념과 실용적 관점에서 타협적인 입장을 취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제 삶에서 철학적 고찰보다는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방법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이 제시하는 삶의 지혜는 그래서 근본적인 구원의 메시지는 아니다. 그보다는 하루하루를 덜 고통스럽게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기술에 가깝다. 다시 말해, 이 글은 삶의 무게를 완전히 덜어줄 수는 없지만 그 무게를 좀 더 잘 견디게 해줄 수는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이 주제에 대해 나와 비슷한 접근을 시도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나마 꼽자면 고대의 철학자 카르다누가 역경에서 이득을 얻는 법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의 일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한 정도다. 나는 이 책을 쓸 때 어떤 기존 저작을 짜깁기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개인적인 시각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삶에 대한 통찰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세상은 언제나 같은 말을 반복해왔다. 지혜로운 이들은 늘 같은 충고를 해왔고 어리석은 대다수는 늘 그것을 무시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볼테르가 말했듯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도 이 세상에 왔을 때처럼 여전히 어리석고 못된 존재일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축복을 세 가지로 나눴다. 몸으로부터 오는 것, 영혼으로부터 오는 것, 그리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 나는 이 분류에서 셋이라는 숫자만 빌려와 인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다음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첫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는 건강, 외모, 기질, 도덕성, 지능, 성격, 교육 등 우리 존재 자체와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이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주어진 것이고 인생의 바탕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다. 두 번째,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는 돈, 재산, 지위, 사회적 자원 등 내가 외부에서 획득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평가는 우리가 사회 안에서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지, 명예나 지위, 명성, 인정 등 타인의 인식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여겨지는지를 말한다.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첫 번째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이 정해준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내가 타고난 성격이나 몸, 정신의 구조는 그 어떤 외부 조건보다 내 삶에 더 깊이 작용한다. 이는 우리가 누구나 직접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 안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고 늘 불평하며 살아간다. 반대로 어떤 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만의 평온과 기쁨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릴 줄 안다. 이건 결국 같은 세상에서도 각자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는 뜻이다. 삶의 외부 조건은 행복이라는 건물을 짓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하지만 그 건물을 세우는 재료와 설계도는 전적으로 우리 내면에 달려 있다. 그래서 위대한 정신이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태생이나 배경이 어떻든 간에 항상 삶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 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의 내면이 공허하다면 삶은 결국 지루하고 무의미한 반복으로 느껴질 뿐이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느냐보다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는 그 일에서 무엇을 발견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것은 정말 결정적인 차이다. 예를 들어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누군가는 거기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지만 다른 누군가는 단지 짜증나는 기억으로 남긴다. 시인 괴테나 바이런이 쓴 시들을 보면 그들은 실제 삶에서 벌어진 일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예술을 창조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그대로 겪었더라도 보통 사람에겐 그냥 일상적인 사건에 불과했을 것이다. 차이는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신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울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큰 불행을 느끼고 낙천적인 사람은 같은 일을 그냥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넘긴다. 침착한 사람에겐 아예 아무 일도 아니었을 수 있다. 이처럼 삶은 외부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누군가 말한 것처럼 같은 방 안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세상을 산다. 는 말이 실감난다. 정리하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요소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나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근본적이며 결정적인 삶의 조건이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다른 모든 조건들의 효과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즉 개인적인 성질과 능력이다. 이건 단지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건강, 정신적 명료함, 기질의 안정성, 감정의 균형, 사유의 깊이, 양심의 맑음 같은 삶의 전반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건강한 몸과 명랑한 기질, 맑은 머리와 균형 잡힌 의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을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외부 조건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기 삶에서 많은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 안에 삶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불안정하고
불만 많은 기질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환경에 있어도 늘 삶을 답답하고 불행하게 느낀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모자라게 보이고 삶은 언제나 불편하고 성에 차지 않는다. 이렇듯 행복은 외부 조건보다 내면의 구조에 달려 있다.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든 그 즐거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나다.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같은 자극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이건 마치 같은 음악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 감흥이 없는 것과 같다.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다. 그는 파리에서 자기를 즐겼다. 이 말의 핵심은 파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즐겼다는 데 있다. 즉, 진짜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자아로 존재하는가다. 아무리 좋은 장소에 있어도 자기 자신이 괴롭고 피곤하면 그곳은 지옥일 수 있다. 반대로 자기 마음이 편하면 어디든 그 자체가 축복일 수 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축복은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그에게 뭘 주느냐에 매이지 않는다. 그는 이미 자기 안에 충분한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랑하고 밝은 기질은 인생에서 정말 큰 행운이다. 그건 어떤 물질적 조건보다도 삶을 더 가볍고 기쁘게 만들어준다. 밝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먼저 보고 기분 좋게 하루를 열 수 있다. 어릴 적 읽었던 말 중에 이런 문장이 있다. 내가 많이 웃는다면 넌 행복한 사람이다. 많이 운다면 너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 말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지금까지도 내게 강한 울림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명랑함이 반드시 건강에서만 비롯되는 건 아니다. 건강한 몸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밝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누구나 타고나는 기질이 다르다. 어떤 이는 언제나 밝고 가벼운 마음을 지녔고 또 어떤 이는 태생적으로 우울한 정서, 즉 멜랑콜리한 기질을 타고난다. 이런 기질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우울한 기질을 가진 사람은 종종 현실을 비관적으로 해석하고 삶 전체를 무겁게 느끼곤 한다. 흥미롭게도 이런 우울한 기질은 종종 비범한 지성과 상상력과 연결되어 있다. 즉, 예민한 감수성과 깊은 사유를 가진 사람들은 행복보다는 고통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천재란 대부분 멜랑콜리하다고 말한 바 있고 셰익스피어도 밝고 어두운 기질을 구분하며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름을 섬세하게 묘사했다. 요컨대 사람마다 삶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일이 재난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하찮은 일 혹은 재밌는 에피소드일 수 있다. 그 모든 차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즉 내면의 구조에서 비롯된다. 사람마다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기분이 쉽게 들뜨고 다른 사람은 좀처럼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신경체계, 기질, 신진대사, 체질,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의 민감도에서 오는 차이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기뻐하거나 상처를 받지만 또 어떤 사람은 커다란 자극에도 무덤덤하다. 이 차이는 인생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건에 대한 개인의 감정 반응을 결정짓는 근본 요소다.
우울한 성향의 사람은 지금 당장의 괴로운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일들까지 미리 걱정하며 스스로 고통을 증폭시킨다. 이런 사람은 늘 최악의 가능성을 먼저 상상하며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만 그만큼 실제로는 깊은 실망을 덜 경험하게 되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불안하고 삶을 가볍게 대할 수 없다. 이런 기질이 신체적 질병이나 소화불량 혹은 지속적인 신경계 긴장과 결합하면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드는 지속적인 불편감이 생긴다. 이는 때때로 사람이 삶 자체를 견디기 어려운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그 결과 이들은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절망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엔 죽음을 선택하려는 충동에 시달리기도 한다. 심지어 이유가 없어도 그렇다.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견디기 힘들어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럴 땐 누군가가 곁에 있어도 누군가가 말려도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 자살을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이나 평온의 형태로 다가오기도 한다. 물론 자살은 우울한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서 더 흔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밝고 건강한 기질을 가진 사람도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나 불가피한 파국이 예고될 때 스스로 삶을 정리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국 사람마다 고통의 임계점이 다르다. 어떤 이는 강력한 외적 충격이 있어야만 무너지지만 또 어떤 이는 단지 그날 기분이 가라앉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삶이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이러니는 가장 뛰어난 정신을 지닌 이들, 가장 예민하고 섬세한 영혼을 지닌 이들이 바로 이런 고통의 깊이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자주 절망하며 때로는 가장 먼저 삶을 떠난다는 점이다.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감각이 너무나 예민해서 생기는 고통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일도 그 안에서 삶의 부조리함과 무상함을 보고 그로 인해 깊은 번민과 고통을 겪는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웃는가, 얼마나 유쾌한가만 보지 말고 그 웃음 뒤에 얼마나 깊은 고민이 깔려 있는가, 얼마나 예민한 감정이 존재하는가를 함께 봐야 한다. 그리고 그가 혼자일 때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훨씬 깊어질 것이다.